네, 오후장의 주요 이슈와 전략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와운의 강정원 파트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사실 2차 전지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오늘 좀 그간의 변동성을 뒤로 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관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인지 2차 전지들 계속해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정원 파트너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그래도 다시금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한 데 따른 좀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의 그 반등부터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세를 모이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어제 황제주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황제주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업종 쏠림이 심한 상황이었고요.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을 좀 강하게 인식한 그런 모습에서 매물이 출회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무게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효과가 일단은 오늘 반등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는 측면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은 매수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리튬이나 니켈 이런 가격들이 2분기 하락세부터 시작해서 3분기에도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만 성장성에 근거한 강세를 보인 만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쇼크버링 물량도 어느 정도 진정된 그런 국면을 단기간에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좀 더 주가가 단기 반등 이후에 좀 조정 국면에서 하반 경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저평가 매트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반기에는 양극재뿐만 아니라 또 이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그 동박, 이 소재 업체들의 계약들이 하반기에 만충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에 또 2차전지 섹터들의 상승폭이 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폭 이후에는 다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심 종목으로는 LS 같은 2차전지 밸류체인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들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이전 모멘텀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트가 있는 양극재 업체인 LNF도 관심 종목으로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SKI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분리막 업체 동박업체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관심 종목으로 보신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 매트가 부각되는 이런 업종별로 저가 매수가 유효한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차 전지주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컸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데 따른 이제는 좀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에서의 일부 급락한 데 따른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화진 과장이 보시기에는 워낙 이제 변동성이 무서웠다 보니까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단계 조정으로 좀 끝나고 다시금 좀 그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반등을 어떻게 이용하셔야 될까요? 일단 보유자의 관점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8월쯤에 있을 이제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증설 효과가 이슈가 계속 있었고 그리고 8월달에는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뭐 에코프로에 대한 이슈가 있는 만큼 이런 수급적인 이슈는 아마 8월달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추후 이후에 이제 해외나 이와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수급 쏠림도 또 한 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150만 원대를 가고 나서 이제 100만 원 내려온 만큼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은 어느 정도 또 단기간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만큼은 사실 의심할 바는 없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최근에 좀 올라왔던 부분이 사실 수준 모멘텀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적인 이슈에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최근에 많은 수급이 들어왔던 만큼 어느 정도 좀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유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반등을 이용해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이 뭔가를 이제 조치를 취하시기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고 보유하는 관점에서 그냥 쭉 지켜보는 것이 낫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있잖아요. 뭐 최근에 뭐 니켈 가격의 하락이나 뭐 리튬 가격 하락은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번 실적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뭐 올해 실적 가지고 주가가 올라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런 해외 수주 모멘텀
모멘텀이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그런 정설에 대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27년이든 2030년이든 얼마만큼 캐파를 확장을 하고 빠르게 수주 모멘텀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때는 뭐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수급이 어느 정도 기반이 좀 탄탄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보다는 오히려 또는 포스코 홀딩스나 다른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락할 때 다들 좀 내리는 소나기는 일부 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시기도 했고 2차 전지들이 워낙 이제 급등한 데 따라 어느 정도 경각심을 주는 변동성이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에서 올라오는 그 흐름에 대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많으셨는데 오늘 2차 전지들이 좀 한숨 돌리는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또 오르는 날 내리는 날 분석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정원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지금의 2차 전지들의 반등을 보고 정말 대응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솔직한 답변 좀 듣고 싶거든요. 네,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 LS가 지금 최근에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올해 실적 전망치 기준 PR 300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PR 기준 상당히 높은 주가 수준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40만 원대 목표가 이후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일단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기대는 있습니다만 주가 밸류에이션은 높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주가 수준은 뭐 지금 고평가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 기준 7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대체 업종인 LS 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주, 특히 지주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인 LS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LLF 같은 경우에도 약정으로 거론됐던 동종 업종 대비 이 원재료 내재화 부분에서 LS와 함께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전구체 내재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저평가 종목들로 좀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어떤 대안 종목으로 2차전지 우리가 소외되어 있지 않는 그런 전략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변동성 크게 자리했던 2차 전지들을 일제히 또 반등을 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유 관점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LS와 LNF,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관심류하다라는 관석의 힘을 보여주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축에서 호실적 발표와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아, 장중에 5%까지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소 좀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고 현대차와 기아 합산 영업이익 7조 원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 그 이후의 픽아웃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화진 과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오늘 자동차주들 사실 기아에 대한 호실적을 보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는 한데 항상 자동차는 잘 나와도 픽아웃 얘기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사실 뭐 기아도 3분기 연속으로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왔었고 이번에도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왔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부분이 뭐 오늘 이제 일본은행에서도 만약에 YCC 변화가 생겼을 때 일본에 대한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아나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최근의 실적들이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도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같은 경우도 특히 북미 시장 내년에 만약에 진출하게 될 EV9 같은 경우도 그만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픽업 트럭이나 이제 큰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높은 차들, 특히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번에 특히 고급 브랜드에 대한 마진 높은 차량들에 대한 판매가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그만큼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측면에서 물론 어제에서도 테슬라를 제외한 북미 시장
시장의 조사 결과에서도 실제로 탑10 안에 현대 기아차 브랜드가 4개 정도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브랜드 입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북미뿐만 아니라 인도, 이제 유럽 쪽 시장도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구간에 있는 만큼 그만큼 3, 4분기는 오히려 이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제 우수한 브랜드 입지로 인해 가지고 판매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까지 피크 아웃에 생각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오히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요타 자동차가 빠르게 전기차 시장에 올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빠르게 북미 시장을 선점했다는 측면에서 좀 하반기에 또 현대 기아차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아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지속적으로 판매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호조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최근에 그럼 주춤한 자동차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뻗지 못하는 주가를 기회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대부분 반도체나 2차 전지주 수급이 이제 쏠리다 보니까 물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가 올해 1월 달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왔던 만큼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의 이제 빌미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의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3, 4분기에 어떠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더 선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실적이 더 나을 수 있느냐가 좀 여부가 중요하긴 한데 결국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효과로 인해서 그만큼 북미 시장을 충분히 좀 선점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도 신형 산타페, 아이오페 이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신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래도 하반기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되 그래도 여전히 실적 구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합니다. 강정원 파트너는 자동차주들을 바라보는 시각 어떠실까요? 네, 기아와 현대차가 최대 실적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는데요. 사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7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붙였는데 가장 큰 변수였던 환율 효과가 사실 7월 평균 환율이 1,280원대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난 3분기부터 평균 환율이 1,300원대가 넘었었는데 이 효과도 좀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환율 효과가 조금 우려되면서 주가는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판매 증가라든가 이 가격 효과, 이 전분기에 이어서 역시 하반기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 올해 실적 기준 3.6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PER 기준 4.3배 수준밖에 안 되는 저평가 멘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벤트 부분과 저평가 멘트를 감안한다면 주가가 조정받을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품업종들도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 조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부품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혜택 같은 최근에 자동차 경량화의 수혜주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최근 2023년과 2024년, 2025년까지 실적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량의 경량화의 수혜 종목인 성우하이텍이라든가 HL 만도, SL 같은 이런 현대차와 기아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충분히 조정받은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를 비롯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 유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이화진 과장께서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들이 있을까? 이제 이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다 보면 여기서도 반등에 대한 기회를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화신이나 SL이 가장 최근 대장주로서 이제 역할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화신도 마찬가지고 SL도 마찬가지고 사실 기존에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90%까지 가까웠었는데 이번에 이제 북미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되면서 GM이나 이제 폭스바겐이나 좀 고객사가 다변화하는 모습이 하나둘씩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자체가 오히려 더 외적 성장이 이제 계속 꾸준히 보이는 부분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대형 자동차 부분은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에 대한 기대, 특히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현대 전기차 같은 경우가 워낙 현대 모비스의 물량을 일부 다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올해 초에도 그런 GMP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도 화신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셀 케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소형 부품 회사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는 만큼 이쪽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화신이 조금은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출하량이 이제 높아지는 만큼 올해 부품사들에 대한 기대도 더 크지 않을까 생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부품주들도 같이 눈여겨 살펴보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한 종목들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다시 한번 AI주들이 상승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의료 그리고 전통적인 AI 테마를 형성했던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의료 AI주들 건강보험 임시 적용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그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대장인 루닛이 기여를 하는 것인지 그 외에도 딥노이드, JLK 관련한 종목들 또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또 단기 급등 이후에 변동성을 확대했던 데 따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파트너가 보시기에는 AI 의료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네, AI 진단 업체인 루닛, 뷰노 같은 종목들 연초 대비해서 5배, 6배, 거의 5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AI 의료 기술 관련돼서는 챗GPT와 더불어서 이 초고대 AI가 가장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AI 기술을 통해서 항암 치료 기술을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루닛 같은 기업은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같이 임상 시험에 참여할 그런 의사까지 표명하는 등 최근에 이런 성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성과 더불어서 매출액도 사실 올해와 내년 또 내후년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큰 강점은 국내 시장에서 AI 진단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AI 진단 업체들이 최근에 강세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최근에는 JLK 같은 AI 플랫폼 전문 기업 의료 진단부터 이 보조, 판독 보조, 질병 조기 진단까지 이런 종목들도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딥노이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그 다각화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딥노이드도 비급여 의료 업체들로 정부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은 했습니다만 충분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평가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꾸준하게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워낙 실적보다는 그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은 다소 약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그동안 조정을 뒤로하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과 맞물려서 좀 전략을 또 세워볼까 이화준 과장님? 네,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의료 AI 쪽도 있지만은 이제 AI 신약 플랫폼 쪽에 있는 슈러딩거나 리커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주가가 2배 이상 벌써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쪽 AI 시장 자체가 좀 초입 단계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그 대기업들의 투자 지원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테카 바이오가 좀 유력한 회사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루닛과 뷰노와 딥노이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마 점차적으로 하반기 때는 좀 대기업들에 관련된 이슈가 서서히 하나씩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도 관련된 루닛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AI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만큼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빅파마들에 관련된 이제 업무들이 회박을 맺거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성이 더 커진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는 우리가 대기업과 정부의 정책적인 완화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하반기 때부터는 이런 해외 시장에 대한 본격 지출 아니면은 우리 대기업과의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만큼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향후에 1년 이내에 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릴 수 있는 만큼 그쪽에 대한 영향도 계속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초반에 이미 의료 쪽 AI가 시장에서 크게 한번 땡겼던 만큼 이 AI 신약 관련도 충분히 시장에서 크게 모멘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테카 바이오까지 AI 의료 관련한 좀 대응 전략 두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BOJ 이후에 일본 증시가 급격하게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YCC 허용 범위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그 이후에 일본 증시 낙폭을 줄이나 싶더니 현재 시각 다시 2% 넘게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런 대외 변수와 맞물린 환율의 흐름까지는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주요 오후장 이슈와 함께 일본 증시 실시간 체크까지 해봤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 관심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탁 유망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강정원 대표의 종목은 라파스, 그리고 이화진 과장은 넥스틴 역시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니들의 강자다 라파스부터 좀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네, 라파스는 마이크로 니들,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의 3분의 1 정도인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미세 바늘을 통해서 피부의 각질을 통해서 백신이나 의약품을 투여하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파스가 대원제약과 함께 비만 치료제 패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비만 치료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업이 라파스고요. 뭐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 여드름 치료제 자체 의약품 여드름 치료제 마이크로니들 패치가 미국 식약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받았는데 이 관련된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올 4분기 내에 북미 시장에서 런칭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해서 개량 신약으로서의 일반 의약품 허가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런 최근에 이런 업종들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성장성에 기여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500원 하이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의 종목 넥스틴 최근에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도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보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부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넥스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중국 쪽 뭐 SMIC나 YMTC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공급 계약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SMIC 자회사인 SMSC와 79억에 대한 웨이퍼 검사 장비 계약을 맺었었고 그만큼 이제 미국의 이제 클라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중국 쪽 비중을 줄이게 되면서 이제 넥스틴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오더급 물량이 좀 계속 꾸준하게 나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지스2에 대한 제품이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맺었고 신규 제품인 아이리스 같은 경우가 물론 초창기에는 인텔과의 공급 같이 R&D를 같이 했었지만은 이게 SK 하이닉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SMIC까지 신제품에 대한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데모 장비에 대한 테스트 없이 바로 물량을 주문했습니다. 그만큼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왔고 내년 같은 경우가 중국의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그런 웨이퍼 검사 장비에 대한 공급 계약 이슈가 아마 추가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도 충분히 매수 가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단기 급등이 두드러지기는 했습니다만 중국향 매출이 잡히는 실적에 선방하고 있는 넥스틴 목표가 10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K스탁 유망주 라파스와 함께 넥스틴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과 오후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